안녕하세요. 저도 콧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안 선생님처럼 조금 화 선생님처럼 조금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발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국민복지재단 정영헌 이사장님과 동국박물관 김대현 과장님, 우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부안 고려청자 연구입니다. 부안에 잠들어 있는 천년 고려청자를 소개하고 그 청자의 특징과 아름다움, 그리고 이것이 품고 있는 문화재적인 가치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은 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부안 고려청자를 직접 발굴하고 조사하고 정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가끔 에피소드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머린발에서 부안 고려청자의 그리고 부안 지역 고려청자 유적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고려청자 가마터의 연역과 조사 현황, 그리고 저희 부안 고려청자의 특징과 역사적 의의, 그리고 내준말로 구성해놨습니다. 전라북도 부안 고려청자는 고려청자, 전성기 고려청자의 메카로서 총 13개 구역에 77개소의 가마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크게 부안 유천리 요지와 진서리 요지 두 곳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부안 유천리 요지는 국가사적 제69호이고 7개 구역에 걸쳐서 37개의 가마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서리 요지 같은 경우에는 사적 제70호고요. 6개 구역에 총 40개 구역의 가마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인데요. 우리 부안은 전라북도 서해안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와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변산반도 국립공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언저리에 저희 그 부안 유천리와 진서리가 자리하고 있는데 요 크게 원을 그은 이 부분이 변산반도 국립공원입니다. 공교롭게도 고려사에 국가에서 사용하는 어떤 목재들을 관리하고 관장하는 제목창, 수목창이 이곳에 있어서 고려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했던 곳이 있고요. 이곳에 소나무 숲이 빽빽하게 있어서 청자를 붓기 위한 땔감 공급지로서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안 쪽에 바다와 인접한 구름 하단 쪽에 진서리 요지가 있고 그 진서리 요지의 동쪽에 부안 유천리 요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건목포 진이라고 해서 군사 진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고려시대에 선박을 건조했던 조선수가 또 위치했습니다. 따라서 중세시대 이 부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려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지역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안 진서리의 분포도입니다. 모두 6개 구역에 걸쳐서 40개소의 가마터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부분은 실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개간을 통해서 간척을 통해서 육지화된 땅이고요. 실제로 고려시대에는 이 산 구름 아래까지 전부 바닷물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산구름 하단부에 지금 위치해 있는 이 가마터들을 보시면 청자를 생산을 해서 포장을 해서 바로 배에 선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시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연접한 구름 하단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서리 요지는 지금 2개 구역에 걸쳐서 3곳이 발굴조사가 됐고요. 유천리 요지의 분포 현황입니다. 유천리는 7개 구역, 1구역부터 7개 구역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37개소의 가마가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곳도 이쪽 그 북쪽은 가마터가 위치해 있고요. 이 남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코앞이 바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천리 요지는 유천리 7구역, 6구역, 3구역 그리고 3개 구역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5개 구역에 걸쳐서 총 13개의 가마터가 조사가 돼서 보고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발굴했거나 중요 유적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부안에 있는 청자 유지는 강신 지역과 함께 노모리캔에서 최초로 조사가 돼가지고 일부 가마는 이렇게 발굴이 되기도 했고 또 어떤 곳은 중요 유물이 많이 유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부안 유천리 일대 지표의 유리건판 모습인데요. 여기 커다란 파편들이 전부 청자 파편이고요. 특히 유천리 12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삼각청자가 출토되는 지역 중에 가장 최고급의 청자, 삼각청자가 다수 발견되는 곳이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표에 노출되어 있는 예쁜 청자 파편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모양이에서 일제강점기 때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양의 유물이 유출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서해안을 따라서 바다 쪽에 풍부한 고령토와 점토가 매장이 되어 있어서요.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기와라든지 옹기, 요옥과 관련된 가마들이 꾸준히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안 고려청자 가마터에 대한 영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34년에 조선 총독부 노무리캔에 의해서 조사가 됐고요. 당시에 가마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되는 곳이 33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노무리캔이 보도를 작성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3년에 국가사적 제69호, 70호로 지정이 됐고요. 1966년에 국립중앙박물관 발굴조사단에 의해서 유천리 12호 가마가 부분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이와 관련한 보고서가 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고학자에 의해서 부안의 청자 가마터가 발굴이 되기 시작한 건 1990년도 이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963년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걸 주민들이 너무 반가워하신 거예요. 63년도면은 굉장히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경제적으로 힘들 때였는데 보안변 일대 주민들이 성금을 걷어가지고 유천리 국가사적지가 달아나고 있는 언덕에다가 이렇게 사적지 좀 비석을 세워가지고 현재까지도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출퇴근을 할 때 이곳을 지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비석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60년대 그 어려운 시절에도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애호하는 마음을 가지셨는데 내가 과연 전공자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고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마음가짐을 항상 조금 다지는 계기의 장소, 중요한 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제 부안에 들으실 일 있으시면 이 장소를 꼭 한번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발굴들은 1990년대 이후에 이제 2015년, 18년, 19년도 계속 지금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2011년 4월에 제가 이제 재직하고 있는 부안군에서 청자박물관을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청자박물관의 이제 대체적인 모습이고요. 부안 고려청자 가마터의 이제 조사 현황을 설명을 드리는데 5개 구역에 총 13개의 가마가 발굴이 됐지만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모두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 5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설이 18호, 20호, 유천리 7구역, 6구역, 유천리 12호 5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설이 지역입니다. 5구역과 이쪽 1구역 일부가 조사가 되는데요. 5구역에 있는 가마 2곳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쪽에서 바라본 진설이 5구역과 6구역의 밀집 부분을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닷물이 들어오는 바로 해안가 두 하단에 위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18호와 20호가
1990년과 93년에 시입을 또는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전에서 이 가마 유적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1990년에 원광대학교에 의해서 발굴 조사된 어떻게 보면 가장 고고학적으로 최초로 고검사에서 발굴 조사된 진설이 18호의 전경입니다. 당시에 발굴 모습입니다. 이때는 장비나 기계가 흔치 않아서요. 전체 이제 전부 다 사람이 인력으로 발굴했습니다. 이때 제가 다녔던 원광대학교에서 제가 이 두 번째 이제 졸업생인데 그때 2학년 선배들과 저희밖에 없어가지고 두 학년이 발굴 현장에 가가지고 실습도 하고 발굴했던 사진입니다. 요게 저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지금 이러고 있을 거라고 알았으면 어땠을까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 참 필연에 의한 위험을 가장 필연이 아닐까 이 생각 가끔 합니다. 저는 사진 들여다보면서 조금 있다가 윤경희 교수님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18호 가마에서는요, 18호 유지에서는 가마가 한 기가 발굴 조사가 됐는데 아군 203번 정도 줄여 쓴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군이 그릇으로 부었던 소성실 그리고 불뚝부로 구성되는데 불뚝부로는 이제 훼손이 됐고요. 21.5m 정도 남았습니다. 발굴 후에 그대로 이제 독토해가지고 지하의 땅속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 청자가마는요 이렇게 긴 터널형의 통가마로서 자연적인 분경사면을 이용하고 그리고 흙으로 축조된 가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복원해보면 이런 스타일이고 측면에 출입구를 두어서 그릇을 제임하고 뺀 역할을 했고 일부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장작을 투척하는 그런 구시도 했습니다. 18호 진설 18호 청자 유지에서는 한 2점 정도, 두세 점 정도의 상당청자와 무문 청자 다수 그리고 압출량과 음각 다양한 청자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초벌 파편 중에 여기 폐기된 것들 중에 음각을 했는데 초벌이라고 이제 잘못돼서 버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조각을 했을 때 어떤 모습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실은 완성된 어떤 완형의 청자들도 아름답긴 한데 이 발굴 같은 거 오래 하고 수십 톤의 이미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저는 이 파편에 남아있는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흔적들이 너무나 재미있고 귀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거 하나하나를 노란꽃과 연꽃을 새길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남성이었을까? 여성이었을까? 그리고 오른쪽부터 했을까? 왼쪽부터 했을까? 잘 관찰하면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압출량과 그리고 지붕에 있는 기왓장이 미끄러지지 않게 못을 봤는데 그 못이 부식되지 않도록 몸머리를 씌웠던 옷가리개, 연봉머리 모양의 옷가리개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진설 20호 청자유지는 1993년에 원광대학교에서 시골조사가 됐는데요. 세기 가마가 확인했지만 이게 시골조사여서 2호 가마만 일부 확인하고 1호와 3호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아군 2와 소성시 일부만 남아있고요. 불뚝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훼손이 됐습니다. 네, 당시 시골 조사를 하고 현장에서 이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해야 하는 모습인데요. 윤영희 선생님 여기 계십니다. 30년 전, 네, 30년 전 조금 덜 되는 시기, 한 27년 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발굴 출토됐던, 시골 출토됐던 내용입니다. 손잡이가 달려있는 화갑이라든지 매병 그리고 철화 청자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됐고요. 참외 모양 주장, 향완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네, 찻잔, 완에 이제 압출량만 들어가 있는 완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유천리에 이제 발굴조사된 세 개의 중요한 지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구역, 6구역, 3구역 이렇게 세 군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자박물관이 설립되기 전에 이제 관계 유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발굴 조사였고요. 1997년에서 98년 2년 동안 조사했습니다.
요 앞쪽이 이제 줄포만이라고 하는 바다 쪽이고요. 만 맞은편이 고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청자박물관이고요. 현재는 이 출구역에 1호와 5호 가마의 보호각이 씌워져가지고 일반 관람객들이 보실 수 있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1호 가마입니다. 뒤쪽은 전부 다 소실이 되고요. 잔존 길이가 9.6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출구역에 있는 가마 중에 제일 잘 남아 있었던 게 5호입니다. 14m 정도 되고요. 이 가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단실에 토축으로 만든 등유이고요. 뒤쪽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 때문에 굴뚝 부분은 소실이 됐고요. 여기 오른쪽에 유물들이 굉장히 다량으로 퇴적이 되어 있었는데 이 축사를 지어서 운영하시던 분이 여기다가 하필 화장실을 옛날에 그 항아리 이렇게 담아가지고 푸세식으로 그 널리 비놓은 재래식 화장실을 그만 여기다가 넣으신 거예요. 근데 유물이 가장 한 50cm 이상 깊게 이제 층이 이루어진 곳이라 손을 안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파가지고 항아리 가장자리, 똥 항아리죠. 가장자리를 열심히 파가지고 끈을 딱 열십 자루 걸어서 한 서너 번 딱 붙어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딱 들어서 니어코에 올리는 게 저희 작전이었는데 딱 들었는데 이 항아리를 박을 때 바닥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박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얼굴이 우수수 쏟아져가지고 이 유물 있는데 막 다 이제 스민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유난히 시커먼 이제 흙이 있는 부분이 이제 비분이 이제 푸석해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량 난감한테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꼬기가 좀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안에 분뇨 유물 다 처리하고 유물 다 수습해가지고 팍팍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밤새도록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 칠구역에서는요 한 10톤 정도의 파편들이 출토가 돼가지고 한 여름에 삼북도에 발굴했는데 여기 수도시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0톤의 유물들 이 안에 담고 비가 오면 씻어서 다 세척하고 해가 뜨면 이제 이렇게 다 말려가지고 다 붙이고 하는 작업들을 밤낮으로 했던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제 생애에서 제일 고생했던 곳이어서 가끔 박물관에서 이렇게 2층 베란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애증이의 대상이구나. 애증이의 대상이구나. 잊지 말자, 열심히 하자 이 생각들을 늘 하고 합니다. 유물이 퇴적된 층을 단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물 층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층에서 출토된 상감 무늬의 청자와 오리 모양의 인적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됐고요. 그 퇴적층을 평면으로 이제 싹 정리해서 조사한 모습입니다. 쓰고 버린 갓발이라든지 이렇게 불량으로 붙어가지고 폐기된 유물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 층에서 이렇게 의자 파편이라든지 차내 모양 꽃병, 오늘 그 전시 딱 들어가실 때 첫 번째로 마주하셨던 그 차내 모양 꽃병이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불량이 이제 돼가지고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이제 딱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청장에 딱 맞춰서 이렇게 딱 봤는데 이 작품 피카소의 이 꿈이라는 작품의 그 여인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비슷해서 제가 보고서에다 발굴 보고서에다 유물 설명에 미친 척하고 썼습니다. 이 작품을 연상케 하는 청자다. 근데 그 뒤에 또 더 한숨 뜨고 싶었지만 이게 발굴 보고서 하면은 이제 약간 좀 딱딱해야 되는데 너무 좀 개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뒤에다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한테 이 작품을 보여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물을 감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출토된 다양한 모습들, 이게 13세기, 12세기 그 후반, 13세기 전반 정도에 운영된 가마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상감, 은각, 양각, 철화, 철백화 등 다양한 스타일의 아주 여러 형태의 접시들과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눈이 없는 청자들을 한 20개씩 잔뜩 이제 놓고 붓다가 분량으로 폐기된 부분이죠.
장고, 꽃모양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고는요, 저희들이 그 이화여자 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유천리 12호축도 장고를 재현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딱 때리면 음계가 약간 좀 목장보다 높고 청아해서 듣기가 참 좋더라고요. 네, 모든 발굴이나 어떤 연구에는 사람이 빠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시는데요. 이게 접니다. 네, 한 98년도의 모습이니까 앞에서 보여드린 진설이 그 18호에서 보여드린 풋풋한 1학년의 모습을 조금 벗었죠. 이때 박물관에서 조교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실습으로 현장에서 100일 동안 같이 고생했던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는 지금 인천 노총자, 경서동 노총자 박물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구역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구역의 바로 맞은편에 바다가 보이고 있는 곳이고요. 2019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구름과 구름 사이, 이 사이에 불과 한 50m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가마가 발굴이 됐는데 그 중에 6구역 2호라고 명명되는 가마가 참 중요한 가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안고려청자 유적 13개의 가마 발굴을 한 것 중에 아궁이와 아궁이 앞에 재를 모았던 감실, 그리고 소성실 뒤에 초벌을 전용으로 하는 부분의 그 실, 그리고 굴뚝 물구가 아주 잘 남아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상세한 모습입니다. 아궁이와 아궁이 좌측에 있는 감실 모양, 방 모양의 실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연구된 바에 의하면은 소나무 태운재 같은 것들을 유약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요거를 긁어 모아가지고 보관했던 장소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 좌측 상단에 있는 게 바로 소성실 끝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이 기존의 다른 곳보다 단을 살짝 낮춰가지고 불이 바로 굴뚝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면서 초벌만, 온도가 낮기 때문에 초벌만 모아서 부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일정 간격으로 돌을 이렇게 작은 돌을 놓아서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 길이가 약 25m 정도 되고요. 현재 가마 보호각을 씌우기 위해서 임시 보호각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러 오시면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들입니다. 3구역. 우리 구안고려청자 중에서 백미를 뽑아라. 고려청자에 77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 백미를 뽑아라 그러면은 3구역 12호.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맞지 않아가지고 이만했던 산 능선이 이렇게 깎일 정도로 전부 유출이 됐습니다. 인물이.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가 있고 이화여자 대학교 박물관에도 있고 저희 박물관에도 있고 수많은 개인 소장가 분들도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 일본까지 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왜 중요한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일본에 의해서 일본 사람에 의해서 유출된 파편들입니다. 그래서 이화여자 대학교 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한눈에 보시기에 상감청자의 어떤 총집합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분위기 센스 있게 예쁘게 잘 넣었을까 할 정도로 되게 아름다운 무늬들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1966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서 부분 발굴 조사하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는 가마 발굴을 하지 않으셨고요. 유물이 쌓여있는 퇴적층을 조사를 해서 그 유물들을 가지고 올라가셨고요. 2011년에 발굴 보고서가 나와서 이런 유물들이 나왔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바둑판, 매병, 상용청자, 청자 타일, 벽에다 붙이는 장식 타일도 있고요. 각종의 청자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규석을 맞춘 최상품의 아주 고급의 청자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전화했어요. 2013년, 14년도에 발굴 좀 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 주무관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적으로 보존돼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손을 왜 대세요? 이러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1년에 50cm 칼날 가지고 1년에 2번씩 바꿔야 하는데 그거 훼손되는 걸 방치하는 거다. 지금 가루가 되고 있다. 예전에 사람이 그냥 인력으로 했을 때는 파편들이 쏟아나가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가루가 돼가지고 파편들이 지표에 남아있지 않은 정도로 거의 100% 훼손이 되고 있어서 바닥에 조금 남은 거 이거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2번 다시는 이 훌륭한 파편들이 올 기회가 없으니 제발 좀 헛스럽게 좀 발굴 좀 하게 해달라. 통산을 해가지고 2015년부터 18년까지 3차례에 걸쳐서 우리를 가지고서는 발굴했습니다. 엄동 설안에 시구를 하고요. 이분들 추운데 많이 고생들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발굴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하다 보니까 손시럽고 발시럽고 그 당시의 모습들이 사진으로 봐도 기억이 났고요. 그 어려운 발굴 과정을 통해서 12호로 추정되는 청자 가마 그리고 고려시대 건물 더 4곳 이름이 퇴적된 퇴적구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자를 만드는 곳에서 가마와 물이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 조사에서 중요한 건 고려시대 건물부터입니다. 이게 이제 가마인데요. 잔존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수원도 하고 밭을 입었기 때문에 맨날 트랙터를 가져가지고 공간을 제가 비료 부대 들고 그 트랙터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쭈바리를 막 줍고 다니니까 주인 어르신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한테 그래요. 그만 좀 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랑 선생님. 선생님 신경 쓰지 마세요. 커피 한잔 하시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막 줍고 다니까 내가 뭐 하나 줄 테니까 이제 그만 쫓아다니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차는 밤 참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하는 얼굴 표정과 그러시면서 나도 잘 압니다. 우리 아버지 때부터 여기에 좋은 청자 나온다는 거 익히 알고 있고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농사를 짓고 벌어먹어야 되니까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선생님 발굴 할 테니까 토지사에 써놔서 한 번만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3년을 쫓아다녀가지고 승낙서 받아가지고 조사했어요. 그리고 발굴조사 이후에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하고 잘하신 그 평생 하셨던 집터 자체를 전부 다 이제 국비로 매입을 해가지고 사적지로 보존할 수 있게끔 종래에 이제 도장을 꽉 찍어주셔가지고 지금 이사 가실 장소 찾고 계신데 저보고 항상 그래요. 괜히 줬어. 내가 속았어. 이러시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를 생각하면서 바닥 이제 커피 딱 사들고 와서 이제 사모님이 옆에서 이렇게 땅콩 대신 옆에서 딱 땅콩 뜯으면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마치 어머니 아버지처럼 이렇게 이제 대해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이해가 없다면 이 조사가 있을 수가 없었고 이 조사는 그만큼 저한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조사였습니다. 이 부안 고려청자 유적 중에 최초로 아까 말씀드린 서남원 태용제를 보관했던 감실형의 제칸이 나온 곳이 이가 많습니다. 12호로 추정되는. 그래서 이게 조사가 되기 전에는 강진 지역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시설로 학자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이게 딱 나오면서 이제 유일한 이제 빠지겠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그 지역과 이 지역의 가마의 어떤 운영이나 제작 시스템이 좀 비슷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건물 투어입니다. 그 청자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곳에 웬 건물이 있었을까?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건물이 하나도 아니고 고려시대 기와장을 얹은 4동의 건물이 나오는데 학자분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발굴해놓고 오시라고 했더니 교자사학자 하시는 분들은 저거 다 공방지요? 이러고 가시고 또 고박하시는 분들은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말씀하고 가시고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보인다고 공방의 스타일이 아닌데 공방지라고 바빠 우유 가셔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분명히 공방이 아닙니다. 이게 기와를 얹을 정도의 건물이면 위상이 상당히 높고요. 조선시대까지도 기와를 얹은 건물은 바나나, 대사찰,
특이한 이상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기와를 쓰지 않는데 귀한 원증 그리고 기단 성렬이 이렇게 정연한 그런 건물지가 가마 옆에서 나온다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 건물의 앞마당 쪽에서 인위적으로 이 청자를 폐기한 흔적에 침이 남았어요. 이건 다분히 인위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편들을 특히 초벌 파편들을요 딱 버려가지고 완전히 빻습니다. 완전히 빻아가지고 원형이 완전히 갈아 없어지도록. 근데 재밌는 건 절대로 그 건물의 기단을 넘어오지 않게 펴묻혔습니다. 수평을 해가지고 다져서 내렸습니다. 이거는 아주 작정을 한 거고요. 이런 비슷한 게 이제 인위태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유물이 불량품이라도 쪼가리라도 밖으로 나가는 거, 유출되는 걸 극히 제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어용의 경우에 그런 현상들이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구덩이 같은 거 파가지고 인위적으로 메모하는 흔적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파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나중에 종합정비 계획을 세울 때 모든 분들이 이 특이한 현상들을 보실 수 있게끔 하려고 이 부분들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이게 1호로 명명되어 있는 2호로 명명되어 있는 사방 한 칸의 작은 건방입니다. 여기에 동쪽으로 한 1m 간격, 1m 앞에 아까 12호로 추정되는 가마가 있습니다. 그 가마에 1250도까지 불이 지피면 이거 보면 뜨끈뜨끈했을 겁니다. 불 안 때도. 바로 가마 1m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가마하고 가까이 건물을 왜 그랬을까? 특이하네 이런 생각들 많이 했고요. 또 그 기단 쪽에 옆에 기와 그 석가라에서 이 지붕에서 떨어져서 박힌 고려시대 기와장 이만한 것들이 쫙 박혀있는 걸 확인했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라고 명명되는 건물인데요. 요게 이제 기둥을 맞췄던 초석열이고요. 그 앞쪽에 석축을 쌓았고요. 그 앞쪽에 뭔가 특이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건물부터 보여드리면 정면 길이가 20.3m, 측면이 5.5m, 정면 6칸에, 정면 하나, 둘, 셋, 넷, 5칸에, 측면 한 칸에 좁고 긴 창문 형태의 건물입니다. 좁고 긴.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게 이 중앙에 드나드는 문이 있는 곳은요, 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6m가 넘습니다. 그래서 보건축학자를 불러다가 이런 건물이 있을까요? 여쭤봤더니 없어요. 절대로 이런 건물 없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기둥이 더 있었을 거라고 박과 무기식으로 하는데요. 틀렸습니다. 1000년이든 만년이든 한 번 들었다는 땅이라든지 작업한 땅은 저희 보고학자들이 잘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파지지 않았거든요. 즉 정문의 그 사이즈가 6m 이상은 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 지역에서 유천리 12호에서 만들어진 청자 중에 1m와 가까운 물량 같은 건 껌입니다. 그냥 상시적으로 있었고요. 막 7, 80cm 되는 막 표주방 모양 주장, 50cm 되는 막 의자에 적당한 화분에 엄청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것들을 완성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출력을 하려면 이게 들락날락 거리는 문이 작아서 큰일 나죠. 잘못하면 깨지죠. 그치는. 그렇기 때문에 6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청자, 완성된 청자들을 출납하기에 용이하도록 한 그런 건물을 추정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앞쪽에 석축 부분입니다. 거의 뭐 훼손이 심해가지고 단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측면에서 쭉 보면 석축력이 가겠고요. 이 석축력 앞으로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 그 특이한 거 있다가 다시 이제 도로라고 해서 폐기와장을 한 줄로 쭉 깔은 길이 나옵니다. 지금 보도블록을 깐 길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일정 간격을 두고 하나, 두 개, 세 개의 줄기가 들어가는데 이 짜글짜글한 것들이 기와를 쓰고 남은 폐기와 기와가 이제 너무 오래되면 몇십 년에 한 번씩 갔거든요.
그 내린 기와를 버리지 않고 모아가지고 보도블록처럼 깔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청자를 5만 차량에서 출납을 할 때 비가 오거나 하면 이 전토 땅이기 때문에 바퀴가 빠지면 꼼짝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무겁기 때문에 청자가. 그래서 이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를 까는 거죠. 도로를 깔아가지고 쉽게 출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의견들도 학자별로 다 달라가지고 결국에는 저건 도로라고 제가 그냥 규명을 해버렸습니다. 고고학하시는 분들은 고려스에 건물지가 있을 거라고 이 밑을 다 들어 이 하나를 들어 올리라고 해가지고 다 까는 걸로 들어 올려가지고 밑에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죠. 도로인데. 이 비슷한 시설이 중세시대에 유성 쪽, 대전 유성 쪽에서 발견된 예가 있고 강진 내 청자강 앞마당에 있는 건물터 일부에 보호된 흔적이 있습니다. 보호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은요, 이렇게 청자와 이제 건물터에 얹었던, 건물에 얹었던 기와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기와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게 관청을 뜻하는 관자가 새겨져 있는 기와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뭐 A동, B동, C동, 1동, 2동, 3동 하지만 옛날에 각일동 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동, 1호 건물을 뜻하는 중심 건물들을 뜻하는 그런 기와들이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1m에 가까운 대외경의 파편이 건물지 바닥에 이렇게 함몰돼가지고 눌려가지고 그대로 나온 흔적들입니다. 이걸 복원해봤더니 이렇게 나오고요. 전체 높이를 추정해봤더니 1m 정도 됩니다. 초벌이기 때문에 이거를 재벌로 하는 15% 정도 축소가 되기 때문에 약 85cm 정도 완성품이 나오는데 그 완성된 모습이 지금 이때 박물관에 이렇게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천님 12호 인물입니다. 용입니다. 용, 매병, 용평, 이제 어룡이거든요. 병의 파편들입니다. 용은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1호 건물지나 이런데 3호 건물지 사이에 퇴적된 그런 유물들은 매우 최상급의 이례적인 유물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유물들의 사용처가 일반인들이 아니라 특수층, 왕실이나 귀족층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용문이가 들어가 있는 타일의 모습이고요. 네, 타일입니다. 벽에 장식하는. 유천리에서 출토되는 이 장식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두꺼워도 1cm를 넘지 않습니다. 0.5cm 요 정도가 기본 규격이거든요, 두께가. 그래서 제가 교회반 선생님들한테 우리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건축자재를 만들어서 좀 판매 좀 해볼까? 만들어 주십시오 했더니 사람들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물레질을 했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여서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1cm도 안 되는 두께를 이렇게 무늬를 새겨가지고 휘지 않게 구비하는 거죠. 휘거든요. 이 명대에 대한 판은 가마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있는 게 아니라 휘게 되어 있고요. 이제 무늬를 넣어서 말리거나 할 때도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기 때문에 계속 뒤집어 져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운 공정이 있는데 세상에 한 2cm 이하로 이걸 만들어냈더니 저희들이 거의 전례전례들에서 불가능해요 이렇게 하시더니 요즘에는 한 1.5cm까지는 만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도전해가지고 고급 건축 자재를 제가 대량 생산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마치 약장사 같은데요. 근데 진짜입니다. 제가 3년에서 한 5년 이내에 그거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교수님 목을 쟀습니다. 외국에 크리드론에 있어도 이걸 하고 하겠습니다. 이거 일하고 죽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공약사항에 넣으셔가지고 제가 요즘 아주 입술이 뿌리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물은요, 이걸 국보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국보입니다. 이게 발굴 유물이거든요. 이 좌측의 세 개는요, 해강도자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작품입니다. 초벌 파편, 이만한 호나 병 같은 건데, 그게 이제 폐기가 이제 잘못 만들어져가지고 불량된 건데, 그걸 깨가지고 버리지 않고, 그 표면에다가 철분 알료를 해가지고 글씨를 싹 써놓고요. 뒤에다가 그 레시피대로 유약을 배합해가지고 싹 칠해서요.
의학을 실험한 파편입니다. 예. 예. 각각의 그 주된 원료의 비율을 달리해서 부었을 때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즉, 제가 도자기를 전공을 했지만 조선 시대도 그렇고 고려 시대도 그렇고 그 유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바탕을 어떻게 조합을 하는지 남아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레시피가 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래 소나무는 그렇다 쳐. 자성, 붉은색 소나무 있죠? 해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오동나무 독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동나무도 들어가네. 풀태운제는 또 뭐대? 아이고 나무 태우는 가루는 또 뭐대? 저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동나무와 소나무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초목을 태운 재들이 각각의 자기가 띠는 알칼리 성분에 의해서 내는 색깔이 다르거든요. 콩때는 황금색, 갈대는 뭐 갈색을 띠고요. 뭐 고사리 같은 것도 태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배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나오나 본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 그래서 저는 딱 보면서 아 2000년 13세기에 이 도자기 청자를 만들었던 분들은 과학자구나. 정확한 실험에 의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들이 끊임없는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우수한 삼각청자를 만들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도예가 선생님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흙을 다 썼어. 그래서 1m 옆으로 옮겨가지고 다른 바로 옆에 2m 옆에 있는 흙을 퍼다 쓰잖아요. 다르다는 거죠. 여기 있는 흙과 여기 있는 흙이 달라서 매번 재료가 바뀔 때마다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안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재료의 안정화와 일정한 품질을 보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한 거죠. 과학자이면서 또 보세요. 글자를 딱 한자로 썼잖아요. 지식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식쟁이들이 아니고 아이고 공부하기 싫어서 뭐 대충 뭐 도자기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지식층이었죠. 네. 아주 전략적이고 꼼꼼한 과학자이자 글을 아시는 지식층이었다는 거. 그걸 관리했던 관리도 당연하지만 이걸 만들었던 사람, 기술 집단도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엄청난 천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그냥 우연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만드는 돼지가 아니라 어깨너머로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무형문화재 분들은 어깨너머로 그냥 선생님이 하시는 거 보고 그냥 대충 배웠어가 아닙니다. 레시피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거를 받아내지 못한 거죠. 전승을 못한 거죠. 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우리 부안그릇청자 가마의 특징, 그리고 규물의 특징, 그리고 이 유적과 인물을 통통 털어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환경적 특징과 역사적 의의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그릇청자 가마의 특징은 13개를 통해서 중요한 단서 3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마의 구조가 단실 등으로 진흙으로 만들었고 기본 구조는 아궁이, 건조실, 연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14에서 25m 내외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입지적으로는 해안에 연접한 상포 하단부에 위치해 있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배에 선적하기 용이하게 위해서, 왜냐하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운송로가 길수록 이거는 손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굴된 가마에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단서, 변화상을 볼 수 있는데요. 부턱이 있는 거에서 없는 거, 없는 거에서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감시정의 재판이 없는 곳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가마 끝부분의 초벌 전용 부분이 없다가 여기 생기는 변화들이 가는데, 이 변화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청자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 재료의 효율적인 활용도가 높아졌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청자 제작 기술의 발전상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좋은 청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와 좋은 기술이 따라야 되는데, 그 기술의 변화가 재료 자체, 예를 들면 바탕흙이라든지 유약도 중요하지만 그걸 구워내는 가마의 구조적인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결코 기술이 완성될 수 없다. 청자의 색깔을 좌우하는 제일 마지막에 하나를 내가 바로 그릇을 굽는 온도에 있고, 그 온도 조절은 가마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9사람 앞에 9단계가
정확히 잘 만들어졌어도 마지막 한 단계 불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가 잘못되면 모든 고생 허사가 되는 게 바로 청자거든요. 그래서 불의 온도의 민감함을 잡기 위해서 이런 가마의 구조적인 변화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표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유물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제 느낀 바를 정리한 건데요. 한 5가지로 규결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스토리텔링에 관한 소정적인 풍경이 상감청자 문양이 있다는 것, 그리고 대형의 청자가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산악구리 말려를 활용한 이제 동화 청자가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고려 백자의 상감 기법을 활용한 상감 백자가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부안의 어떤 그 고령토에 의해서 철분의 함유량과 그리고 유약이 굉장히 얇게 씌운 기술을 통해서 독특한 맛에 독특한 색깔의 청자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청자에는 이렇게 규칙적인 도식화된 무늬도 있지만 마치 풍경화처럼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무늬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부안의 상감청자는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 무늬들이 있어요. 물론 뭐 유교나 불교, 도교 여러 가지 루트에 의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를 반영한 무늬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것들을 그대로 넣지 않고 나름의 해석을 통해서 일말의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우리 고려 사람들의 취향을 반영한 작품들이죠. 이런 작품들 계절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그 버드나무 가지 아래 뒤를 쏟아지고 긴 외가리의 모습이라든지 물가 풍경 모습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풍경이 어느 계절일 것 같으세요? 구름이 있고요. 밑에 나무가 있는데요. 얘네들이요 그 오리 종류입니다. 근데 계절 철새입니다. 예, 초겨울에 와서 봄에 이제 저쪽으로 날아가는 오리 종류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리가 날고 있고 구름에 하얀 눈송이 같은 게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계절적으로 겨울이라고 합니다. 겨울에서 이제 초봄 정도 그런 풍경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작품은 너무나도 유명해서요. 예, 이화여자대학교 너무나게 소장되어 있는 인물이 들어가 있는 매병인데 매병의 네 곳에 이렇게 고려 사람들의 어떤 생활과 취향을 반영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내와 남편이 긴 두루마리 들고 남편이 시를 쓰고 있는 장면, 시를 감상하고 있는 장면, 악기를 타고 있는 장면, 눈이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특징으로 이제 대형 매병, 40cm 이상이 되는 대형 매병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세 번째 특징, 산악이 안경을 가지고 상감정자, 상감 무늬에 포인트로 딱딱 붉은색의 무늬를 넣은 거죠. 오늘 전시하신 작품 중에서도 이제 동화청자 좀 보실 수 있었는데요. 매우 귀한 작품들이라 일반 분들은 잘 아시지 못하더라고요. 진사청자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하단에 있는 이제 출토 요원들이 다 발굴되는 네. 동체감을 가지고 전체를 다 입히는 그런 기법의 청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감 백자의 모습입니다. 청자의 상감을 하는 건 이제 너무 기술이 이제 고도로 이제 그 발달하다 보니까 백자에도 한번 무늬를 넣어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심하잖아요. 백자가 깔끔하고 이쁘긴 한데 무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고루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감으로 상감으로 무늬를 넣었는데 백토이기 때문에 그냥 까만색의 원톤으로만 이렇게 색깔을 넣기는 좀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투톤을 넣으려면 백토가 아니라 이제 청자토를 가지고 검은색과 약간 푸르스름한색 투톤으로 해서 입체감이 있는 상감 청자, 상감의 어떤 무늬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백자 매병입니다. 장구라든지 뚜껑, 병, 잔타, 상감, 출량감, 문가 다양한 기법으로 백자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특징으로요. 이 강진청자에 비해서 보안청자의 태토가 좀 철분이 조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붓게 되면은 약간 회색이 진한 청자가 되는데 그 위에다가 아주 얇게 A4 용지 한 장 정도 두께로 유약을 굉장히 얇게 씌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약 아래쪽에 있는 태토의 색깔이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면서 실루엣처럼 회색이 짙은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톤, 유약 조금만 두껍게 씌우면 이런 색깔이 나오는데 매우 얇게 씌우면 이렇게 약간 창백한 회색이 비치거든요. 이런 감이 드는 청자가 우리 부안 2000의 최고급 청자 중에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 근데 이 청자의 특징이 뭐냐면 유비열이 없습니다. 표면에 갈라짐이 없는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얇게 입히면서도 유비열이 없으면서도 위약 아래에 묻히는 상가무늬가 눈에 확 박히듯이 선명한 것. 이게 부안 2012호에서 나오는 최고급의 청자들의 아주 대중적인 특징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리 환경적 특징하고 역사적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2012호 같은 경우에는 당계 유영원, 실학의 어떤 기초를 가지신 조선시대 실학자이신데요. 1656년에 대동 여지지라고 하는 지리지를 편찬했는데 이분이 우리 부안 요천이 뒤쪽에 우동리라고 하는 곳에 20년 동안 내려와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단계 수록을 집필하셨는데 이분이 여기 부안현 구족주에다가 토성터 안에 아릉창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마 12호 주변을 발굴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3호 건물, 12호의 3호 건물, 긴 창고형의 그런 건물이 나와서 문헌적으로 거론된 장소가 고고학적으로 발굴해서 입증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약간의 심도가 있는 연구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12조창의 어떤 모습이고요. 보안 아릉창이 육포에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고려초의 창을 두어 부분 주연에 조세를 거둬서 개경으로 조응했으니 그 12창의 하나이나 지금 토성토가 남아있는데 둘레가 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성이. 상경 12호 가마 주변의 토성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북쪽과 서쪽, 동쪽을 감싸고 있고요. 이 남쪽 아래 부분이 바다 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여 있습니다. 요 지금 선을 그어드린 라인 자체가 토성토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도톰하게 올라가 있고요. 그 중앙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요 건물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요게 그 도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폐규약장에 일렬이 쫙 수평으로 깔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리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제 보면은 이 땔감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유창한 변산의 땔감에 대한 기록이 이규보의 동금이상목지, 신중동 여지생남, 남태부의 금마지 등에 거론이 되어 있고 땔감 공급지어서 변산에 요청한 살림이 아직도 잘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것이 좀 강조되고 싶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서해에 안접한 구릉 하단부에 있어서 좋은 농을 통한 개경과 전북의 운송, 운이와 자연 지리 조건을 갖추고 있고 고령토의 매장이 풍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안 유천리나 진설에 있는 청자 강화가 언제 쇠락의 길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거와 관련된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고려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 원나라가 일본 정벌하려고 900척의 함선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 900척의 함선을 건조한 곳이 진서리에 있는 구진마을에 있습니다. 여기서 900척의 함선을 모두 만듭니다. 그러면서 인력과 소나무로 되어 있는 펠가무스로 되어 있는 소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그쪽으로 쏠리면서 이 시기 이후 13세기 후반 이후에는 사실은 12호의 지표층에 있는 유물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이 시기 이후에 청자나 이런 요소들이 남아있지 않는 결과를 가지게 돼서 이런 역사물은
눈에 남아있는 사건과 유적의 현상을 일치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곳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이 꽤 여러 곳이 있는데 하나의 지자체 안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국립공원은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의 지자체가 둘러싸고 있거든요. 접경지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구암군 안에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서 군 지도를 딱 펴놓으면 3분의 1이 국립공원으로 묶여있고요. 그 나머지 지역 중에서 12만 평은 청자 가나다 때문에 국가사적지로 묶여있는 개발이 매우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늦은 말을 이제 설명드리자면 크게 여기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고려 청자를 통해서 물론 학술적인 어떤 연구 기반이나 의미를 따지는 것도 좋고 문화사적 가치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아까 앞서서 발표하신 김철우 교수님처럼 환경에 대한 부분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통에 기반한 뿌리 있는 활용을 통해서 현재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어떤 문화자산으로서 청자를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려 청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